에픽테토스의 이론을 통해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일화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어느 작은 마을에 살고 있던 한 남자의 이야기입니다. 그의 이름은 아르케시우스였습니다. 아르케시우스는 항상 다른 사람들의 행동과 마을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 걱정하곤 했습니다. 그는 결코 행복하지 않았고 항상 불안과 스트레스에 시달렸습니다. 어느 날 그는 복잡한 생각을 정리하기 위해 마을을 둘러싼 숲으로 산책을 나갔습니다. 걷다가 목이 말라졌을 때 그는 맑고 잔잔한 호수를 발견했습니다. 호수 옆에는 낡고 두껍게 변한 벤치가 하나 있었고 벤치 위에는 오래된 책 한 권이 놓여 있었습니다. 아르케시우스는 호수 옆에 앉아 책을 펼쳤습니다. 그 책은 에픽테토스의 철학을 설명하는 책이었습니다. 내려놓을 수 있는 것과 할 수 있는 것을 구분하라는 문장이 그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아르케시우스는 하늘을 바라보며 이 문장이 의미하는 바를 깊이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한 노인이 그의 옆에 다가와 앉았습니다. 노인은 아르케시우스가 읽고 있던 책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 책을 읽고 계시는군요. 에픽테토스는 나 역시 많은 것을 깨닫게 해주었던 철학자입니다. 노인은 나지막한 목소리로 말을 걸었습니다. 아르케시우스는 노인에게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노인은 조용히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 역시 당신처럼 고민이 많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달라진 건 나의 관점일 뿐이죠.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일에 대해 걱정하는 대신 내가 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노인은 아르케시우스에게 몇 년 전 있었던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어느 해오리 바람이 휘몰아치던 날 노인은 자신의 소중한 체리 농장의 작물이 모두 바람에 날아가 버리는 것을 목격해야 했습니다. 처음에는 큰 충격과 슬픔에 잠겼지만 그는 그 순간 비로소 깨달았다고 했습니다. 이 바람은 자신의 통제 밖의 일이었지만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는 자신이 결정할 수 있다는 사실을 노인은 그의 이야기를 마무리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날씨를 바꿀 순 없지만 더 튼튼한 나무를 심고 대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마음의 소란에 휘둘리지만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깨닫고 나면 마음의 평화를 찾을 수 있죠. 당신도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세요. 아르케시우스는 노인의 말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는 그 자리에서 결심했습니다. 앞으로는 자신이 통제할 수 있는 자신의 반응과 결정에 더 집중하고 바꿀 수 없는 것들에 대해서는 놓아버리기로. 그 뒤로 아르케시우스는 마을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그리고 자신의 삶에서 큰 변화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남의 말에 쉽게 흔들리지 않았고 오늘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들에 집중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의 마음은 차츰 평온해졌고 걱정으로 가득 차 있던 그의 과거는 안개처럼 사라져갔습니다. 이 일화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통제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견딜 수 있는 스트레스를 줄이고 좀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는 첫걸음이라는 것입니다. 아르케시우스처럼 우리도 나의 영역 안에 있는 것에 주의를 기울이고 그렇지 않은 것들은 자연의 흐름에 맡길 수 있다면 더 평화로운 삶을 향해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도시의 번잡한 삶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한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알렉산더로 아침부터 저녁까지 끊임없는 스트레스와 욕심에 사로잡혀 있던 날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결국 그는 더 이상의 이러한 삶을 견딜 수 없어 도시를 떠나 한적한 시골로 이사를 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시골에는 아름다운 풍경과 함께 철학을 사랑하는 늙은 현자 테오플러스가 살고 있었습니다. 알렉산더는 그에게 배움을 청하기 위해 찾아갔습니다. 테오플러스는 그를 따뜻하게 맞이하며 에피쿠로스의 철학, 특히 아타락시아 즉 평온한 마음의 중요성에 대해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알렉산더야, 테오플러스가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쾌락에 대해 매우 큰 오해를 하고 있단다. 우리는 흔히 쾌락을 육체적인 기쁨으로만 생각하지. 하지만 에피쿠로스는 말하길 참된 쾌락은 고통의 부재, 정신의 평온함에서 오는 것이란다. 알렉산더는 고개를 끄덕이며 응답했습니다. 하지만 도시에서는 모든 이가 더 많은 것, 더 좋은 것을 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그런 세상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테오플러스는 미소 지으며 그를 향해 차 한 잔을 내밀었습니다. 차를 보렴.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이 차 잔 속에서 우리는 균형을 찾을 수 있단다. 삶도 마찬가지야. 지나치지도 부족하지도 않게 적당함을 찾는 것, 그것이 바로 평화의 시작이지. 알렉산더는 그 말에 깊은 인상을 받아 삶에서 적당함을 찾기 위해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그의 첫 번째 실험은 매일의 생활에서 한 가지씩 단순화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처음에는 일주일에 한 번씩 사치스러운 식사를 포기하기로 했습니다. 그 결과 그는 음식의 진정한 맛을 처음으로 느낄 수 있었고 자신의 만족감도 더 커졌습니다. 두 번째로 그는 매일 밤 자기 전에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책 한 권을 읽으며 하루의 피로를 씻어내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그는 정보의 홍수 속에서 독립된 자신의 생각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도시에서 친구가 그를 방문했습니다. 알렉산더, 요즘 너는 어떻게 지내고 있니? 친구가 물었습니다. 알렉산더는 자연스럽게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나는 매일 마음의 평온을 찾아가고 있어. 불안과 욕망에서 벗어나는 방법을 배우고 있지.
그리고 그 결과로 내가 잃었다고 생각한 모든 것에서 진정한 자유를 찾고 있어. 친구는 잠시 그의 말을 곱씹어보더니 생각에 잠긴 듯 보였습니다. 나도 도시에서 그렇게 많은 것을 떴다 보니 정작 중요한 게 뭔지 잊고 있었나 봐. 내가 말한 평온을 나도 느껴보고 싶어. 결국 알렉산더의 이야기와 실천은 친구에게도 크나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이처럼 테오플러스의 가르침인 에피쿠로스의 철학은 알렉산더의 삶과 주변 사람들까지 변화시키며 더 큰 행복을 찾게 만들었습니다. 고요한 행복은 멀리 있지 않았습니다. 알고 보니 쾌락은 때론 단순한 일상 속에서 또 그 속에 평온한 마음가짐에서 시작되는 것이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한 번은 바르이라는 작은 마을에 살고 있던 마리아라는 여성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매일 낡은 오두막에서 자연을 삼아 지내며 목가적인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녀는 마을의 도서관에서 스피노자라는 철학자의 책을 우연히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책을 펼치자마자 신즉 자연이라는 개념이 그녀의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 신과 자연이 동일하다는 이 혁신적인 관점이 그녀의 호기심을 자극했습니다. 마리아는 매일 아침 책을 읽으면서 자연 속으로 산책을 나가는 습관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숲속을 거닐며 나무의 잎사귀 한 장 한 장을 유심히 바라보거나 조용히 흐르는 개울가의 안자물의 흐름을 느끼곤 했죠. 그러던 어느 날 그녀는 산속에서 만난 아주 작은 생명체 조그만 딱정벌레 한 마리와 우연히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날 이후로 마리아는 그 딱정벌레에게 스피노라는 이름을 붙여주고 마치 오래된 친구처럼 종종 그를 찾아갔습니다. 그녀는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스피노에게 철학적인 생각을 이야기하곤 했습니다. 스피노야, 너도 내가 사랑하는 이 자연의 일부분이고 그렇다면 너 역시 신의 표현이려나? 어느 날 마리아는 두터운 구름이 몰려오는 하늘 아래에서 스피노와 함께 있었습니다. 갑자기 내리는 비에 젖어가던 그녀는 자연의 모든 것이 신의 표현이라면 비 오는 이 순간 또한 그분의 한 조각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녀는 비를 맞으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스피노, 비가 내리는 건 신이 우리랑 장난치는 걸까? 마리아는 자연의 다양성과 아름다움 속에서 신의 존재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스피노가 잎사귀 위에서 섬세하게 움직이는 모습을 보면서 자연의 복잡한 시스템과 그 안에 담긴 신의 질서를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든 것이 그녀에게는 경이로운 그 자체였습니다. 그녀는 자연을 바라보는 시각에 큰 변화를 겪으며 매 순간을 더 깊이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마리아의 삶은 스피노자의 관점이 적용된 일종의 작은 실험실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이 경험을 통해 우리가 일상에서 보는 작은 나무 한 그루, 작은 생명 하나까지도 모두 하나의 거대한 연결망 속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은 신의 한 부분이었죠. 결국 마리아는 그 작은 딱정벌레 스피노와의 소박한 대화를 통해 자연과 신의 본질을 이해하게 되었으며 자신의 일상을 새롭게 바라보는 눈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에게 그녀의 이야기를 전하며 그들 역시 자연을 통해 신의 본성을 이해할 수 있도록 영감을 주었습니다. 이처럼 스피노자의 신즉 자연 개념을 바탕으로 마리아는 우리에게 자연을 단지 배경으로만 보지 말고 그 안에서 신의 목소리를 들으며 살아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속에는 우리 모두가 연결되고 서로의 존재를 인식하게 되는 마법 같은 순간들이 숨어 있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백지마을이라 불리는 작은 마을이 있었습니다. 이 마을은 존 로크의 백지설을 철저히 실현해보려는 실험적 공동체로 유명했습니다. 이곳의 주민들은 아이들이 태어나자마자 특정한 틀이나 편견 없이 자라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마을의 부모들은 아이들이 세상에 대해 자유롭게 배울 수 있도록 늘 새로운 경험을 제공하고자 했습니다. 예를 들어 아이들이 아침에 눈을 뜰 때마다 창밖 풍경이 매일 조금씩 다른 그림으로 바뀌었습니다. 마을 회의에 따르면 이는 아이들이 매일 새롭고 신선한 감각을 느끼게 하여 개방적인 사고를 하게 하려는 의도였습니다. 백지마을 사람들은 교육에도 특별한 철학을 적용했습니다. 책상이나 칠판 대신 아이들은 자연 속에서 학습했습니다. 그들은 숲속에서 식물의 생명을 관찰하며 생물학을 배웠고 강가에서 물의 흐름을 보며 물리학을 배웠습니다. 숫자와 도형은 하늘의 별자리와 바닷가의 조개 껍데기로 배우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이렇게 자연과의 직접적인 경험은 백지설의 핵심 원리를 실행하기 위한 방법이었습니다. 가장 흥미로운 점은 이 마을에서는 고정된 교과서라는 개념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대신 매년 마을 전체가 참여하는 지식축제가 열렸습니다. 이 축제는 주민마다 자신이 그 해 동안 새롭게 터득한 지식을 자유롭게 공유할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아이들은 어른들과 함께 자신의 생각을 나누며 경험을 통해 배우는 것이 무엇인지를 실감했습니다. 여러 해가 흐른 뒤 백지마을은 특별한 백지박람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이 박람회는 외부 세계의 백지설을 기반으로 하는 이들의 특별한 삶과 교육 방식을 소개하려는 행사였습니다. 마을 회의는 연설자로 리나라는 소녀를 선임했습니다. 리나는 마을에서 태어나고 자랐으며 자유로운 사고방식을 가진 채 무럭무럭 자랐습니다. 그 소녀는 박람회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백지와도 같은 마음으로
세상을 탐험하라는 말의 의미를 매일 실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 아무것도 모르는 존재로 시작하지만 그 무엇도 우리가 어떤 식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지를 정해주지 않습니다. 우리의 지식과 경험은 마치 투명하게 비추는 천처럼 서로에게 공유되고 그리하여 서로 다르지만 조화를 이루는 그림이 됩니다. 이 연설은 박람회에 참석했던 사람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사람들은 백지 마을이 어떻게 백지설을 실현하고 있는지를 목격하고 나서 자신들의 고정관념에 가려진 진정한 탐구의 즐거움을 되찾고자 다짐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백지마을의 이 작은 혁신은 점차 사방팔방으로 퍼져나가 많은 다른 마을과 도시가 그들의 교육 방식을 제고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들은 삶을 살아가는 매 순간이 비어있는 캔버스를 채워나가는 과정임을 깨닫게 되었고 그 어느 때보다 살아있는 배움이 중요함을 실감했습니다. 그 후부터 백지마을은 단순히 철학을 실천하는 곳을 넘어 새로운 사고와 배움의 상징으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백지설이 보여준 새로운 가능성은 사람들에게 이전에는 없던 길을 열어주었고 그 길 위에서는 누구나 자신의 색깔을 더할 수 있었습니다.